왜 문명의 불균등한 발전이 생겨나게 됐을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농경이 유럽으로 빠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일단은 아마존이라는 열대우림을 지나야 되고, 파나마 지역이라는 아주 협소한 수백 명이 건너가서 잉카 제국을 무너뜨려요. 좀 어이가 없는 전투를 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건너올 때 먼저 균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지리학과에서 생물지리학 고기화학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박정재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교수인데요. 지금 현재 UCLA 지리학과에 있고 생물지리학자입니다. 저도 이제 생물지리학자라고 다른 데 나가서 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처음에 생리학으로 시작을 해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생리학으로 박사를 받고, 원래 미국 사람이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미국에서 잡을 잡았는데 야외 조사 같은 거를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뉴기니를 자주 가면서 새 연구를 하다가 이제 조류학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보였고, 조류학을 공부하다가 생물지리학 쪽에 이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생물지리학 논문을 한 두세 편 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외부에 알려졌고, 그 이후에는 또 책에 관심이 생겼는지 제3의 침팬지라는 책을 써서 여러 군데에서 상을 받고, 제3의 침팬지 책을 보시면은 앞부분은 호모사피엔스 얘기지만 뒷부분은 총균세 일부, 그 다음 나온 책인 문명의 붕괴 일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3의 침팬지를 쓰면서 총균세와 그 다음 후속 책들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책 전체에서 13,000년 전부터 농경의 시작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아주 정갈하게 논리적으로 잘 펼쳤고, 그 문명의 중요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보였던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뉴기니에서 이제 조류 연구를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거기서 조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뉴기니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많았겠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스마트하고 손재주도 있고, 유럽 사람들이나 뭐 미국 사람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뉴기니의 그 삶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발전 속도나 생활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문명의 불균등한 발전이 생겨나게 됐을까? 뉴기니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논리 구조를 완성했고, 그 다음에 그걸 책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농경의 시작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농경이 먼저 시작됐고 어떤 지역은 농경이 나중에 시작이 됐는데, 그 차이가 지금의 문명의 불균등한 발전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이라는 것은 수렵 채집하고 다른 거는 이제 잉여 생산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농경을 해서 잉여 생산이 나오면 그 잉여 생산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작물 생산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쏟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든가 제도를 발전시킨다든가 문화를 발전시킨다든가 이런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농경이 먼저 시작된 지역의 나라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농경이 나중에 시작된 집단들은 뭐 농경이 시작 전이니까 수렵 채집을 했다는 얘기고, 수렵 채집을 했다는 얘기는 잉여 생산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식량 확보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문화의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웠겠죠.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농경이 유럽으로 빠르게 전파가 됐기 때문에, 유럽하고 중동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유럽 지역의 나라들이 이제 농경을 좀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아시아 쪽도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농경이 빠르게 시작이 됐는데,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베트남 뭐 이런 지역들이 농경이 빠르게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다양한 기술이나 문화가 축적이 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나 태평양의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문명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경의 시작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거는, 농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농경이 처음 시작된 지점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시작된 곳이 이제 중국 양쯔강하고 황하강,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고지대, 잉카 제국이 있었던 안데스 산지 고지대, 그 다음에 뉴기니 고지대, 미국 북동부 지역, 뭐 이 정도가 다거든요. 나머지 지역들은 농경이 시작된 지역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가까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전달을 받았고요. 그런 농경 기술, 문화를 전달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농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고,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 농경의 시작 지역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은 또 유리했다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는 지역은 좀 불리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얘기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유라시아에 놓여 있는 축, 아메리카가 놓여 있는 축,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했다.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동서로 놓여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라시아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되고 문화가 발전을 이루었을 때 그 발전된 문물이 전파될 때도 동서로 전파되는 게 훨씬 용이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서는 같은 위도대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비슷하니까 유럽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유럽으로 문화가 서로 전달이 되면서 섞일 수가 있는 거죠. 섞이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가령 작물의 숫자나 가축의 숫자나 이런 것도 확연하게 이제 늘어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을 하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 훨씬 높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놓여 있다 보니까 안데스 산지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 고지대가 환경적으로 유사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농경이 독립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뭔가 서로 교류가 있었다면은 거기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잠재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북방으로 놓여 있다 보니까 위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면서 안데스 고지대랑 멕시코 고지대랑 저희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사람 살기에 적당했거든요. 계절 변화는 없지만 연중 온난한 기온이 유지가 되고, 온난한 곳에서 자라는 작물이나 가축, 또 거기에 맞는 문화나 기술, 이런 것들이 멕시코에서 안데스로, 안데스에서 멕시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안데스에서 멕시코로 가려면 일단은 아마존이라는 열대우림을 지나야 되고, 또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나면 파나마 지역이라는 아주 협소한 땅을 지나야 되는데, 그 땅이 너무 좁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이동하거나 동물이나 식물이 이동하거나 이런 게 여의치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명의 발전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서로 대륙이 놓여 있느냐, 남북으로 놓여 있느냐, 그게 전달의 용이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었고, 처음 말했던 특정 지역에서 농경이 언제 시작됐느냐, 빨리 시작되면 될수록 훨씬 더 유리했다. 사실 농경이 시작된 지역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작물화를 할 수 있는 식물이 있느냐, 가축화를 할 수 있는 동물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게 없으면 뭐 농경을 시작하기는 어려웠겠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뭘 가축화를 할 만한 동물이나 작물화를 할 만한 식물이 있어야 농경을 시작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중동 지역에서 처음 농경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중동이 약간 이제 반건조지대, 환경적으로는 조금 취약한 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편인데,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다음에 자그로스 산맥에 있는 이란, 위쪽에 터키 쪽, 우리가 흔히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얘기하는 그 지대에서 농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아주 다양한 일년생 잡초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건조지대다 보니까 여름철은 건조한데 겨울철에는 좀 비가 오고, 지중해성 기후니까요. 겨울철에는 강수량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여름철은 건조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거든요. 단연생 식물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1년생 식물들이 이제 주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취하는 작물이라는 게 다 1년생이들이잖아요. 밀, 보리, 호밀, 귀리, 쌀, 옥수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1년생 작물이 중요한 건데, 주로 저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모여 있었고, 그 1년생 작물들을 먹이로 취하는 다양한 초식동물들이 또 그 동네에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양, 염소, 돼지, 소, 말, 뭐 이런 동물들,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물화 할 만한 후보들도 많이 갖고 있었고, 가축화 할 만한 후보들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농경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됐고, 배경이 됐고, 거기서 농경이 시작되고, 그 농경 기술이 이제 유럽으로, 남부 유럽을 통해서 이제 북부 유럽 쪽으로 전달이 되고, 반대쪽으로는 이란에서 인도까지 전달이 되면서 중동 지역하고 위도적으로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많은 이득을 본 겁니다. 사실 중동에서 이제 농경이 시작이 되고 빠른 속도로 그 기술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죠. 가축화를 할 만한 동물이 있는 지역, 할 만한 동물이 없는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은 중동 지역 비옥한 초승달지대 같은 경우는 양, 염소, 돼지, 말, 소 다 가축화가 됐고요. 말은 조금 중앙아시아 쪽이라고 본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나 개, 닭 정도가 가축화가 됐고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라마, 알파카 정도만 가축화가 됐는데, 라마, 알파카도 그냥 식용으로 주로 사용을 했고,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가축을 갖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했거든요. 식용, 가죽, 젖, 그 다음에 농사 일을 돕는 에너지원
기원으로도 가축이 활용이 됐고 배설물을 거름으로 쓰기도 하고 작물 농사랑 목축하고 서로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문명의 발전 속도를 높였는데 이쪽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라마 알파카의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잉카 쪽에서만 안데스 산지 쪽에서만 사육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가축으로 활용을 했고 이 멕시코 지역하고 이제 마야 문명이 있었던 유카탄 반도 이쪽에서는 가축화를 한 동물들이 없었다. 원래는 있었는데 대형 포유류라고 한다면은 아프리카에 많이 있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에도 대형 포유류들이 많이 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15,000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많은 멸종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멸종이 일어난 원인으로 당시에 마지막 비행기 최성기가 끝나고 점점 따뜻해지면서 북아메리카에 특히 넓게 초지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풀 뜯어먹고 살던 대형 포유류들이 온난 수빈해지면서 초지가 자꾸 숲으로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 못하고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멸종이 됐고 또 동시에 그때 시베리아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오는데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 전에는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이런 대형 포유류들 인간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인간 사냥꾼을 딱 만나면서 아주 빠르게 멸종의 경로를 따라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사냥,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북아메리카에 사실은 말도 있었고 낙타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그런 대형 포유류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죠. 가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 근본 원인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스페인 군대가 수백 명 정도였거든요. 멕시코 고지대의 아즈텍 제국, 그 다음에 안데스 산지에 있던 잉카 제국에 군사만 해도 수십만 명이었고 인구수만 해도 1,000만 명은 넘었을 겁니다. 수천만 명이었을 건데 수백 명이 건너가서 그냥 순간적으로 아즈텍 제국하고 잉카 제국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수백 명이 이제 수십만 명의 군대 더해가지고 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무릎을 꿇린 셈이 됐으니까요. 그게 가능했던 게 총균세다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했던 거를 균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스페인 군대가 수백 명이 들어와가지고 수십만 명의 잉카 제국 군대나 아즈텍 제국의 군대를 전투에서 이겨서 굴복시켰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건너올 때 먼저 균이 먼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천연두 같은 균이 빠르게 퍼지면서 그때 유라시아 사람들,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다양한 전염병의 면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가축들을 사육하면서 가축으로부터 많은 전염병을 얻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고 면역력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양한 전염병에 면역력을 갖고 있었는데 아메리카에 살던 사람들은 가축화를 할 동물이 없어서 동물을 키운 적이 없기 때문에 동물로부터 전염병이 한번 돌고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질 기회가 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붙으니까 당연히 전염병이 빠르게 돌면서 인구수가 확연하게 감소하는데 그때 인구가 너무나 많이 감소해서 그게 빙하코의 분석 결과에서도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숲을 많이 변형을 시키면서 농경을 하면서 살았는데 인구수가 감소를 하면서 숲이 다시 되살아나니까 탄소가 흡수가 되면서 산림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들면서 빙하코를 분석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1600년대 이때쯤에 갑자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감소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질학적으로도 흔적이 나올 만큼 많은 수의 원주민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염병이 빠르게 돌면서 불과 100년 만에 아메리카 원주민들 95%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했음을 알 수가 있죠, 전염병이. 결국은 모든 게 먼저 시작한 게 유리했다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농경이 먼저 시작된 지점에서는 잉여 생산이 있어서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기술 발전, 문화 발전, 제도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문명의 발전 속도의 차이를 가져왔는데 기술이 특히 이제 그런 발전 속도와 많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기술은 자기 촉매 작용을 통해 가지고 기술이 기술을 낳고 또 그 기술이 또 다른 기술을 낳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이 이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 이게 처음 차이는 미약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명이라는 게 먼저 시작된 지역 아니면 반대로 좀 나중에 시작된 지역 그 처음 시작 그 차이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두 지역의 문명의 수준의 격차를 확
벌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좀 책에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기술을 부른다는 얘기죠. 바퀴가 가축하고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용도로 수레가 사용이 될 수가 있죠. 운반 용도로도 쓰일 수 있고 이동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가축하고 그런 수레가 만나면서부터 그게 전차로 발전을 하면서 전쟁 수단으로 아주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서로 문화, 기술 같은 게 섞이면서 뭔가 전차와 같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명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발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멕시코 고지대의 아즈텍과 유카탄 반도의 마야 문명에서는 다 이제 바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바퀴를 이제 장난감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멕시코 쪽에는 가축이 없었죠. 가축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안데스 산지 같은 경우는 거꾸로 라마 알파카라는 가축은 있었지만 바퀴라는 발명품이 없었습니다. 가령 두 지역이 위도적으로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류가 용이했다면 분명히 바퀴하고 가축이 만나면서 수레나 전차로 용도가 확대되면서 뭔가 문명의 발전 속도를 확실하게 높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남북으로 놓인 대륙의 형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유라시아와 아메리카에 살던 사람들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라고 이제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한자, 그다음에 마야 지역에도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자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발명품이죠.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오래전에 과거로 갔을 때 처음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한 지역이라고 해봐야 이제 3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죠. 흔치 않은 일이었죠.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데요. 이것도 문자가 전파가 되려면은 대륙이 이제 동서로 놓여가지고 사람의 이동이나 문화, 기술의 이동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또 남북으로 놓여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가 좀 어려웠죠. 그 위도를 거슬러서 올라가거나 뭐 내려가거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저자가 한글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문자를 쓰고 있는 걸 보고 완전히 독자적으로 자기 문자를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이 그런 경우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특히 이제 다이아몬드 교수가 한글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한 2가지 정도 이유로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한글이 이제 다른 그 알파벳 같은 것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글자 하나가 음절 하나로 이제 하나씩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장 같은 거를 글을 쓸 때 한글 같은 경우에 띄어쓰기를 안 해도 문장을 읽으면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하나가 음절 하나로 딱딱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 띄어쓰기 안 하고 그냥 쫙 이제 붙여놔 버리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문장 자체를. 그런 측면에서 한글이라는 효용성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음의 모양이 우리가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배우기가 쉽다. 그래서 외우기가 쉽다는 얘기죠. 각 자음이 어떠한 발음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2가지 측면에서 다이아몬드 교수가 한글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상당히 잘 만들어진 문자다라고 이제 이곳저곳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그 한국 사람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주 접하고 있고, 다이아몬드 교수가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사실 촌균새가 어떻게 보면은 환경 결정론적인 그런 시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써 내려왔기 때문에 인문사회 과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환경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환원주의의 극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이런 쪽에서 차이나 다름을 강조하는 그런 학문 경향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 촌균새는 사실은 9세대 이론이라고 하는 환경 결정론을 다시 살려내면서 앞으로의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함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책 자체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두꺼운 책, 거의 7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재미나게 읽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논리 구조가 아주 탄탄하고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저자의 노력이 묻어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많은 것을 결정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계속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안 맞는 사례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남한하고 북한하고 환경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나 이런 거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는 또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미시적으로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또 나무만 보지 또 숲을 못 보는 실수를 범할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같이 환경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시적으로 보는 자세가 특히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게 꼭 필요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균세라는 책이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또 봅니다.